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주로 걸으시나요? 아니면 기본 요금이라서 부담 없다고 택시를 타시는지요? 장 보러 가서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물건을 구입하시나요? 아니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단번에 고르시나요? 네, 저마다 소비 습관이 다를 텐데요.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라고들 하죠. 부자로 나아가기 위해 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새해 고쳐야 할 소비 습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쓸 것을 제안하고 있는 책,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함께 읽어보는 순서도 마련합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건강보험 요 개선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예.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우선 핵심은 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가입자들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게 좀 핵심으로 통하고요.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이 공제하는 금액 기준이 이제 현행은 5천만 원인데 이것도 이제 1억 원까지 좀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소위 당정이라고 하죠. 여당과 정부 협의체인데요. 자, 오늘 국회에서 이 같은 안을 협의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건강보험은 이 직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이렇게 나뉘잖아요.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반면에 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에 점수를 매겨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재산에 포함됐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잠수당 단가를 적용해서 이 보험료를 부과해 왔어요. 근데 이제 직장 가입자에 비하면 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나왔었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자동차를 건보료 부과 점수에서 빼겠다 이걸 발표한 거예요. 이게 지금 1989년 그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걸 이제 보완하고자 그 자산으로 이 자동차를 이제 포함했었는데 네. 약 30여 년 만에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개선 방안대로 실행이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까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네, 우선 이제 공제 금액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체 지역가입자의 약 90%에 달하는 한 330만 세대 건강보험료가 이제 매달 한 2만 4천 원 가량 내려갈 것으로 지금 당정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그동안 2022년 9월에도 한번 이 비슷한 안이 있었는데 그 자동차를 이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1600cc 이상이거나 혹은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이 보험료를 부과를 했어요. 네. 그동안에 근데 그때 2022년 9월에는 이 1600cc를 기준해서 제외를 시켰죠. 그래서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냈는데 이번에는 이것도 이제 폐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한 9만 6천 세대 이 보험료가 평균 2만 9천 원 내려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차량 가액 6천만 원의 카니발 보유한 세대의 월 보험료가 기존에 한 4만 5,223원이었거든요. 이제 0원이 되는 거죠. 건강보험료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을 다 합치면은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보험료가 한 월 평균 2만 5천 원. 연간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러면 이제 연간 뭐 이것저것 다 했을 때 한 9,831억 원 정도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법 개정사항인가요? 시행령 개정인가요? 시행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이르면은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아주 반길 소식인데 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 재정 손실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도 지금 나왔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 전체 수입이 좀 줄어들 텐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조국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조달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표했던 안 중에서 이제 건보료 과다 지출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검사 항목 재검토하는 안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겠다. 좀 이런 안이고요. 그리고 또 약품비가 매년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지출도 좀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 이런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챙기겠다. 이런 안이고요.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구간 확대, 또 소득 중심 개편을 지속하기 위해서 또 현재 이제 정부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외부 전문가가 이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좀 논의를 거쳐서 이제 부가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높이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확보하겠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새해 첫 물가 관계 차관 회의가 열렸다면서요. 네,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자, 아무래도 이제 설 명절이 좀 한 달여 남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좀 이를 겨냥해서 과일, 채소와 같은 13개 품목 조기 할인을 좀 하도록 지원을 하겠다. 설 명절이 2월 9일부터 시작되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고요. 해당 품목을 좀 알려드리면은 배추, 대파, 미나리, 시금치, 오이, 청양고추, 토마토, 깻잎, 사과, 배, 감귤, 딸기, 쪽파 이런 것들입니다. 수급 안정을 위해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하고 또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상반기 중에 한 30만 톤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또 저온에 취약한 원예 시설 작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면세유 유가 보조금 한 70억 원 정도도 투입합니다. 네. 새학기가 되면은 대학 등록금 걱정하는 가구들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예산도 지난해는 3천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3,500억 원 정도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목표치는 얼마로 지금 제시됐나요? 지금 이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3% 내외의 완만한 둔화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2%대로 신속히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 체계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의지를 보였고요. 물가 안정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 홍해에서의 물류 운송 중단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도 오늘 논의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예멘 반군이 이 홍해 민간 상선을 지금 공격을 해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이 정부가 이제 유럽 항로 중소기업 선적 공간을 별도 제공하기로 했고요. 또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의 이 수출입 물류 지원 방안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네. 이 불공정 운임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도 했는데요. 급격한 운임 상승을 좀 대응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 국적 선사와 이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또 외교부, 국방부, 합참 이런 관계기관 간의 공조를 또 강화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태형건설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금융당국과 태형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산업은행에서 주요 채권자를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2시부터 여기 방송국 근처죠.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바로 옆 건물입니다. 예, 네. 산업은행 옆에 그리고 옆이군요. 네. 5대은행과 기업은행까지 해서 예. 지금 태형건설 주요 채권자들입니다. 소집해서 이 자구안에 대한 추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좀 은행별로는 여신 담당 부행장급 그리고 실무 팀장급이 참석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이 자리에서 지금 태형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납입 이런 것과 관련해서 태형건설 자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태형건설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자구안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이 채권단이 볼 때는 좀 진정성과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태형그룹이 이제 890억 원을 포함해서 태형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 전액이 이 태형건설 위에 모두 사용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채권단이 볼 때는 태형 측이 이 TY 홀딩스 채무를 갚은 대금은 TY 홀딩스 이익을 위한 결정일 뿐이다. 네. 태형건설에 위해서 지원된 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 좀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요? 그 윤세영 회장 있지 않습니까? 창업회장. 네. 좀 추가로 사제 출연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회의에서 지금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융위원장도 태형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서민금융 지원 현장 간담회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끝나고 나오면서 보통 기자들이 이제 백브리핑 하자고 이제 붙잖아요. 그럼 질문이 이어지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정도면 워크아웃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 안을 빨리 좀 태형이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채권단의 바람이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정말 태형건설을 살릴 의사가 있는 건지 앞으로도
꾸준히 살릴 것인지에 대해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네. 좀 강조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느냐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요. 오는 11일이죠. 1차 채권단 협의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안에 머리를 맞대고 좀 협의를 잘 해달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 태흥건설 위기가 다른 건설사로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이제 우려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얘기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그 굴지의 대기업들인데요. 뭐 동부건설이라든지 뭐 롯데건설 이런 데들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동부건설이 이제 오늘 보도자료를 먼저 냈습니다. 지난해 4분기 3천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해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지난해 4분기 해외 현장의 공사 대금 그리고 준공 현장 수금 뭐 대여금 회수 이런 걸로 해서 약 3천억 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이런 설명이고요.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롯데건설인데 최근에 하나증권이 롯데건설 PF 리스크를 지적하는 이 리포트를 낸 거예요. 그럼 화들짝 네, 놀랐죠. 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롯데건설은 1분기 만기 도래 미착공 PF 그 3조 2천억 원 중에 이 중에 그러니까 1분기 만기가 오는 예. 착공하지 않은 PF. 예. 그래서 이제 2조 4천억 원은 1월 중에 장기 조달 구조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는 1분기 안에 본 PF 전환 등을 통해서 우발 채무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이렇게 지금 일축을 하고 이 있습니다. 설명대로라면은 뭐 크게 염려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김 위원장도 오늘 좀 이 질문에서 좀 비슷한 의견을 내놓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7분입니다. 자, 2024년 새해에는 뭔가를 하는 대신에 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돈 관리의 근육을 키워주는 남자 김경필 머니트레이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도 뵀었는데 네네, 그렇죠. 오늘 또 나와주셨네요. 네. 자, 2024년에는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신다면서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가계부채 총량을 우리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도 50% 이내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방침이고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경제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동안의 어떤 부채 관리, 소비 관리, 이런 자산 관리 이런 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부의 정책 뭐 이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네. 2024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겪고 있는 경제 위기가 약간 정점을 이룰 때니까 뭔가 네. 조금 마음의 허리띠를 조금 더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런데 그게 뭔가를 하지 않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소비를 얘기할 때 뭐 과소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소비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도 물가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뭐 쓰는 것을 어떻게 줄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이 과소비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모든 것이 소비는 소득에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소비에 맞춰지기보다는 과거 소비의 관성에 의해서 맞춰진다거나 쓰던 대로. 예, 그 다음에 또는 뭐 소득의 변동에 관계없이 뭐 예를 들면 인별그램에 맞춰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소득에 맞춰지는 소비를 한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새해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라고요? 그 소득에 맞춰서 소비를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네. 그러니까 나쁜 일은 일어나지 그렇죠. 않는다. 부채를 지거나 빚을 못 갚아서 허덕이는 일은 없을 거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개인의 소비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자유의 좀 개인 자유의 의지나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개인의 경제 실패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세상이고 이것이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2024년도에는 좀 새해 우리가 이런 걸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소비가 미덕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과거에. 네. 사실 이제 소비가 돼야 뭐 생산도 하고 기업 활동도 좋아지고 네. 국가 경제가 이제 커지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가 경제라고 하는 총량을 얘기할 땐 당연히 소비가 누군가에게 소득이 되니까 그렇게 네. 얘기하지만 우리 개인의 입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것을 철저하게 사실은 소비가 무조건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오히려 저축이 미덕일 때가 훨씬 더 그렇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과소비라는 것은 자기의 소득에 맞게서 소득의 기준을 해서 그렇죠. 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과소비의 기준일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자, 그러면 과소비를 하지 않고 하려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굉장한 어떤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과소비도 있겠지만 사실 2024년도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 나와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쓰던 거니까 그 정도가 과소비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과소비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나와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보통 그걸 한 10가지에서 한 13가지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이제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네. 아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구내 식당이 있는 직장인데도 내가 점심 외식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다.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다. 네. 이런 거는 조금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기본요금 택시. 이게 기본요금 택시라는 건 사실 지하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사실 그냥 마음 먹으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택시를 타는 습관. 이런 것들은 조금 크게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네. 나한테 면제부 주기가 쉬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커피 테이크아웃 하는 것은 문화인데 네. 하루에 한 잔은 모르겠지만 막 2잔, 3잔 이렇게 습관적으로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한 번의 소비 가지고 뭐 대단한 효과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소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지인한테 이제 우리가 생일날 뭐 선물하거나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뭐 커피 한 잔 정도 주는 건 애교로 우리가 괜찮은데 친구 말고 그냥 네, 아는 뭐 정도 지인. 사이. 근데 지인인 경우에도 막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런 이모티콘 그 기프티콘 보내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받으면 좋죠. 네, 받으면 좋죠. 예, 당연히 또 그런 걸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놀래나 보자 뭐 약간 이런 심리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관계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그럴 수 같기도 있는데, 해서. 네. 근데 어쨌든 조금 우리가 커피 한 잔으로도 될 수 있는 거를 굳이 그렇게 큰 비용을 쓰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계절 바뀔 때마다 신상 옷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옷장을 열면 항상 입을 게 네. 없어 이런 맞아, 입을 옷이 말들 없어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유행에 뒤처져서 네.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코디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연제로 옷을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네. 올해 한 2달 정도 있으면 이제 봄옷 같은 거 이제 사게 될 텐데 네. 봄옷을 살까 말까 2023년 봄에 만약에 샀다면 올해는 좀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운동이다 취미다 이런 데다 돈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자기 월소득의 15% 이상을 문화 레저 비용 운동 취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15%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인의 연 평균 월 소득의 50% 그러니까 연봉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자기 연봉의 5% 이상을 여행 경비로 쓰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계산을 막 하실 텐데 저도 머릿속에 지금 막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해 보실 텐데 이게 네. 왜 5%냐면 네. 사실 여행이라고 한 이 5%를 계산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난 5%보다는 좀 더 쓰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월소득의 그러니까 연소득의 5% 이상을 여행 경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여행이라는 건 여행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외 가면 또 쇼핑도 하게 되고 또 파생적인 소비들이 굉장히 따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여행의 질은 여행을 막 많이 가거나 자주 가는 것보다는 계획해서
조금 이렇게 간격을 두고 갔을 때 오히려 여행의 질은 올라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네. 이 총량적으로 좀 이렇게 통제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작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 네, 네. 예, 월 소득의 6개월 이내가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이다. 그리고 상당히 월 소득이 월 소득의 6개월. 6개월 월 소득. 그렇죠. 자기 연봉의 한 50% 네. 정도. 뭐 조금 더 얘기한다 그래도 한 요거의 1.5배, 그러니까 한 9개월 정도까지는 뭐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차량에 투입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과소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이제 내 가계부에서 없앤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되는 건 쓰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무엇을 해야 돼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네. 이런 것들부터 사소하지만 조금 안 할 수 있다면 네. 저축 여력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마케팅이 워낙 요즘 고도화돼서 그렇죠.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소비를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저절로 또 맞아요. 뭔가를 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 마케팅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외제차 브랜드의 광고의 카피를 보면은 네. 반복되는 충동은 더 이상 충동이 아니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보면서 사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끼는데 그때 사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종용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이 참 고도화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걸 살 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무조건 결제 버튼을 누를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결제 삼심제도를 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결제 삼심제도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나한테 3가지 정도만 물어보고 나서 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걸 안 물어보고 그냥 덜커덕 산다 이거지.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 필요한 건지를 네. 물어보는 게 이제 첫 번째 심사고요. 네. 두 번째는 예산이 있느냐라는 걸 네. 본인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네. 자, 1심과 2심도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결제에 가까워진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좋겠는데 세 번째는 대체제는 없는가? 네. 요거를 물어보면 돼요. 대체제는 없는가까지 물어봤는데도 이게 정말 다 통과가 됐다. 그러면 결제해도 된다. 그러면 그거는 결제를 해도 네. 여러분 절대 그건 과소비가 아니고 네. 제대로 된 소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건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보니까 네. 그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도 고민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전보다 좀 물가가 많이 비싸져서 가서 밥 한번 먹으려면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오지 않고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밥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축의금 같은 것도 좀 더 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경조사비의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경조사라는 것은 내가 그 경조사를 가기 전에 이 경조사인 대상이 내가 좀 이분한테 뭐 나름대로 인간관계를 더 어필해야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냥 특별히 튀지만 않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 이걸 본다면 뭐 특별히 내가 더 그 사람에게 나의 관계를 어필해야 될 관계가 아니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을 결정할 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 내는지를 조사를 하셔야 돼요. 중고의 틀이 네. 주위 사람들. 무조건 네. 먼저 낼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그분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를 내는지를 정확한 조사를 한 다음에 네. 그 금액에 맞추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내가 좀 이 친구한테 조금 더 나의 관계를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친구를 좋아하고. 예,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내야 되겠죠. 네. 근데 뭐 대한민국의 이 경조사라는 게 참 이 문화라는 게 보통 5만 원, 10만 원, 그 다음은 바로 20이거든요. 그러니까요. 15를 7이 내는 없고 경우가 없어요. 13도 없고. 네. 그러니까 5, 10 그 다음에는 20인데 참 고민돼요. 고민되죠. 그러니까 네. 이분한테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 10만 원 낼 때 난 조금 더 내고 싶긴 한데 20을 내자니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15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를 내게 되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10만 원 내던 사람보다 5만 원 더 내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20만 원 내기 되게 아까웠나?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런 어떤 약간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네.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조사 고민을 하신다는 게 참 내기 싫다는 약간 느낌일 수도 있는데 좀 부담스러운 거죠. 한 번에 많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우리의 네. 가계부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 이걸 비용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네. 저축으로 처리를 한번 해보자.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매달 은행에서 뺏어가잖아요. 네. 자동으로. 그거는 이제 나 이만큼 저축했구나라고 저축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는데 왜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까? 이 경제수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부상조의 제도 중에서 뭐 많은 분들 뭐 싫어하는 분도 있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원래 취지는 내가 이렇게 작은 돈을 이렇게 모아서 도와줬다가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그렇죠. 때나 좋은 돌려받는 일이 있을 거거든요. 때.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기적금은 아니지만 비정기적금처럼 저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은 덜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 회계 처리를 하실 때 무조건 너무 비용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 그래 오늘도 올해도 나 한 50만 원 정도 비정기 적금을 해놨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까 얼마라 그러셨죠? 그 월소득의 얼마 이상을 15%. 문화 레저비로 쓰면 안 네, 된다. 15%. 왜 15%를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많은 그 우리 직장인들을 만나고 또 뭐 멘토링도 하고 이렇게 만나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지금 보통 한 40대 후반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문화 레저비 그러면 영화 관람? 그 정도? 뭐 독서?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영화 관람이라든지 독서라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안 아니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2030들을 만나보면 문화 레저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2030들 같은 경우는 문화 레저 취미에 어떤 걸 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가, 필라테스, PT 3종 세트가 들어가요. 그래요? 비싸네요.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는데도 내가 테니스를 배운다든지 골프를 배운다든지 레슨 받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가, 필라테스, PT를 받아버리면 이게 뭐 비용이 뭐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데 네. 참 핑계를 대기가 좋은 게 네. 몸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나의 건강. 그렇죠. 나의 건강.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는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15% 정도의 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월급 300이면 45만 원이고 400만 원이면 60만 원 정도를 안 쓰고도 운동도 하고 뭐 문화생활 잘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굳이 15%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는 워낙 이 문화 레저 비용에 대한 부분이 요즘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네. 꼭 15%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뭐 운동하고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최소한 이 정도보다 더 써서는 네.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없게 된다. 60만 원이면 크죠. 방금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종목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산책이나 뭐 그렇죠. 자전거를 달리기나. 타거나 뭐 요즘 얼마나 이런 거 잘 돼 있습니까, 그죠? 네, 2030이 아니라서 제가 이해를 네.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소비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은데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소비 성향을 알 수 있도록 소비 MBTI라는 걸 만드셨다면서요? 네네. 여기서 말하는 MBTI는 그 성격 MBTI를 본따서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이 MBTI 약자는 Money Bias Tendency Indicator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비의 어떤 자기 성향을 볼 수 있는 지표로 만든 건데 아마 네. 그냥 재미삼아 여러분들이 그 포털 같은데 소비 MBTI라고 치시면 링크가 나오거든요. 저 해봤어요. 네. 우리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네. 제가 해봤어요. 뭐가 나오던가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GRFQ? GRFQ 저랑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16가지의 성향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급히 들어오느라 자세히는 못 봤는데 네네. 절제를 할 줄 아는 만남을 즐기는 차분한 스타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좀 맞는 것 같습니까? 거의 맞는 것 그죠. 같아요. GRFQ가 나오셨는데 아마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포털에 들어가서 소비 MBTI라고 치시고 한번 해보시면은 한 4, 5분 정도 이렇게 설문을 조사를 하시면 마지막에 답이 나오는데 네. 총 유형은 16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뭐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ERFQ라고 하셨는데 GRFQ. GRFQ. 예. GRFQ인데 저랑은 그럼 같은 게 아니네. 저는 ERFQ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 여유, 방임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G고 네, 뭐 이렇게 E와 G가 있는데 E가 나온다는 거는 조금 돈 관리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들여다보고 맨날 관리하고 하면은 E 성향이 나오고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G는 그냥 뭐 특별히 돈에 연연해하지 않는 스타일. 네. 밥을 많이 잘 사실 것 같아. 그런 거보다 걱정한다고 달라질 그렇죠.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이고 중간에 나오는 이니셜인 R이냐 I냐는 네. R은 좀 돈을
레귤러 그러니까 좀 일관성 있게 일관되게 쓴다. 쓰는 스타일이냐. 네. I는 일레귤러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냐. 네. 그다음에 이제 F하고 S는 이제 F가 나오셨다 그랬는데 푸드 아니에요 혹시? F는 푸드입니다. 그러니까, 좀 먹는 거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많이 쓴다는 뜻이 아니라 네. 쇼핑을 많이 안 하면 F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F가 많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Q하고 D가 있는데 뭐 나가서 막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막 등산 가고 이렇게 활동적이면 D가 나옵니다. 다이나믹. 네. 근데 좀 조용히 여가 생활을 보내는 스타일인 경우에는 Q가 나오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면은 뭐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가계부를 쓰는 게 이렇게 네. 중요해요. 그렇죠. 예. 이제 2024년도 이제 새해니까 아마 네. 여러분들도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결심을 많이 하실 텐데 올해는 뭐 가계부 앱도 좋지만 다이어리에다가 가계부를 직접 손글씨로 써보는 게 어떨까. 그게 앱보다 나아요? 네. 근데 뭐가 낫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이어리를 어차피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뭐 네. 아무리 요즘 디지털이지만 그래도 다이어리 한 권 정도는 누구나 다 들고 다니시니까 가계부를 쓴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연초에 우리가 세웠던 저축 계획이나 소비 계획이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는 세웠는데 우리가 항공기가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동안에 하늘을 날아가면서 얼마나 그 항로를 이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항로 그렇게 이탈하는데도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유는 계속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네. 잘못되면 조금 교정하고 해서 결국은 목적지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부를 쓴다는 거는 우리의 마음 먹었던 저축이나 소비 계획이 조금 틀어지고 잘못될 수 있을 때 매일매일 조금씩 다잡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초에는 꼭 이런 것들을 한번 다짐해 보시는 것이 좋지 자,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저축, 그러니까 투자 이런 거를 잘하고 이런 거보다도 일상생활에서 허투루 나가는 돈이 없도록 소비 그렇죠. 습관을 잘 들이면 그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머니 모니터링 같이 이렇게 네. 가계부 같은 거 쓰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맞습니다. 건데 연령대별로도 저축 비율 무슨 권장 비율 이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뭐 통장 같은 것도 또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서요. 그 말씀 좀 우선은 해주세요. 저축 비율은 사람의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딱 분명한 거는 저축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300 벌 때는 내가 저축 못 하는데 나중에 승진해서 뭐 400, 500, 600 벌면 그땐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200, 300일 때도 저축을 못 하던 분이 400, 500 된다고 저축하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2030 오히려 저축 그 월 소득의 총액이 작을 때는 저축률은 좀 높아져야 되는 거고 네. 나중에 오히려 월 소득이 높아지면 저축률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네. 초반에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통장도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되죠. 통장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뭐 여러 방송이나 뭐 저도 또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아마 아실 텐데 4가지 정도의 통장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네. 번째 월급 통장. 월급은 당연히 월급 받는 용도만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두 번째 소비 통장. 내가 한 달에 써야 될 돈을 나한테 마치 용돈과 생활비 주듯이 옮겨서 예산을 갖고 사용하는 통장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달 쓰는 돈은 아니지만 특별한 계절에만 나가는 돈, 뭐 예를 들면 네. 명절이나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벤트나 여행 이런 데 쓰는 계절 지출 통장이 있어야 되고 네. 약간의 마중물이라고 할까 여유가 있을 때 꺼내 써야 되는 예비자금 통장인 저수지 통장이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정리해 있습니다. 볼게요. 새해에 꼭 돈을 모으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2024년도 뭐 사실 뭐 경제 위기다 어렵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위기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뭔가 행동하고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자꾸 어렵다 얘기를 해서 막 지겹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방 주사를 미리 맞아야 좀 어려움이 진짜 왔을 때 잘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올해는 가계부를 손글씨로 직접 쓰시면서 네.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였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써야 우리의 행복감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같은 금액으로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고 있는 책입니다.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란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원금센터 이상건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책인지부터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책은 그 소비와 지출 그리고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그 엘리자베스 던 교수와 그 마이클 로튼 허버드 경영대학 교수가 공저한 책인데요. 네. 나온 지는 꽤 된 책이에요. 2013년에 나왔네요. 예, 예. 네. 심리학계에 제가 뭐 심리학 전공자는 아닌데 심리학계의 중요한 연구 주제 하나가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엘리자베스 던 교수도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교수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 있는 책들이 주로 돈을 버는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다룬 책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보통 다 아껴 써라, 종잣돈을 모아라 이런 얘기지만 앞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똑같은 돈을 내가 쓰더라도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내 만족감과 행복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뭐냐. 그렇죠. 우리가 예. 돈을 모으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죠. 돈이 그렇죠.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돈으로 어느 정도 자유를 얻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할 테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쪽을 연구하는 학자고요. 그래서 네. 전 엘리자베스 던 교수의 책에 나온 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 문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득보다 지출 습관이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좀 좋은 집을 사거나 좋은 자동차를 타거나 아니면 내 소득이 한 2배 정도 늘면 내가 지금보다 월급이 2배가 늘어요. 예, 아이고. 그러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실제로 좋죠. 연구를 해보면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한 조사인데 소득이 25,000달러를 벌다가 50,000달러를 벌면 2배가 번 거잖아요. 행복감이 2배로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행복감의 상승률은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 9%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걸 이제 조사를 해본 건가 그렇죠. 보죠. 네.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 75,000달러, 뭐 대략 연봉 1억 원이죠. 1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돈과 행복과의 관계는 더 수입이 늘더라도 거의 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지배적인 얘기고요. 네.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행복감이 올라가요. 근데 네. 문제는 기간이에요. 네. 이 책에 나온 연구 결과지만 내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몇 년 정도 행복감이 유지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예. 차를 바꾸면 6개월, 집을 바꾸면 1년, 뭐 이런 3년 뭐 이런 얘기 하던 것 같은데요. 좀 더 쓰셔야 돼요. 한 5년 정도까지 행복감이 유지가 되요. 좋은 집으로 가면. 근데 그 이후에는 네. 전혀 이 집이 주는 행복감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맞아요. 인간이 익숙해지면 뭐냐면, 돈 많은 것도 적응을 하지만 인간이 또 불행도 적응을 해요. 네. 우리가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 영원히 불행할 것 같지만 이들도 몇 년이 지나면 적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네. 게 행복이든 불행이든 다 적응하게끔 진화해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재산이나 소득, 집 같은 것들도 인간이 적응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통념과 달리 재산이나 집 같은 것들이 그런 행복의 지속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관점을 바꿔서 돈으로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돈을 쓰는 전략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네.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써야 행복감이 높아지는지 예. 어떻게 얘기하고 이 있습니까? 책이 책에서? 크게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앞부분의 핵심 내용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체험을 구매해라. 체험을 구매하라. 둘째, 특별하게 만들어라. 셋째, 시간을 구매해라. 네. 네 번째,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소비해라. 5번째,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라. 네. 예.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예. 일단 체험을 구매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는 것은 우리가 직접 쇼핑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이건 뭐냐면 내 경험을 사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같은 돈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왜 경험을 했을 때 왜 더 좋아지냐가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영화라든가 영화 감상, 운동 경기, 관람, 그다음에 여가 활동 네. 이런 때 돈을 쓰게 되면 자아가 반영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반영된.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여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네.
행복감이 높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당연히 여기 비디오 게임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영화 감상, 음악 감상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사회적 관계 형성이 된다는 거죠. 경험에 쓰게 되면. 이 하버드 기숙사에 대한 연구가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 기숙사에 살면은 주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균질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보통 보면은 어떤 애들, 근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기숙사 사는 사람들 중에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누구냐 네. 봤더니 사회적 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이것은 네. 이 연구뿐만 아니라 제일 우리가 이제 유명한 연구 중에 하버드 대학교 그 행복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대가 30년대 태어난 사람들을 평생 동안 이들을 추적한 겁니다. 이게 네. 종단 연구라고 합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종단 연구가 없어요. 근데 이게 행복에 대한 연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가 하버드 대학교 그 종단 연구예요. 네. 이 책도 뭐 국내에 나와 있는데 번역돼서 여기서 한 사람의 그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가장 강력한 변수예요. 뭐가요? 뭐 어떤 것 같으세요? 인간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나? 인간관계? 맞습니다. 아, 네. 네. 건강도 아니었고요. 네. 뭐 재산도 아니었어요. 그래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버드생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네. 그 같은 해 입학한 학생들을 네. 그 이들 죽을 때까지 다 추적 연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봤더니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가장 삶에 높고 소득도 높았고 네. 이들이 뭐냐면 사회적 성공도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가정생활도 좋고 네. 그래서 물론 건강도 중요한 변수긴 하지만 다른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 그 변수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적 구매라는 게 뭐냐면은 체험적 구매를 혼자 가서 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사람들 같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 형성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추억과 이야기거리를 남겨주죠. 그래서 뭐 책에 나온 문장인데 예를 들어서 인생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추억은 행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패 기능을 한다. 그리고 또한 활력도 높여주고 네. 스트레스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체험을 시간을 얼마만큼 해야 되냐. 뭐 1년을 해야 되냐 6개월 해야 되냐. 시간의 길이와 체험의 시간의 길이와 행복도는 상관이 별로 없답니다. 얼마나 자기가 그 체험에서 즐겼는지 예, 뭐 질이 그치. 중요하거나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얼마나 강렬한 인상이 맞습니다. 남았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예,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여가 활동에 내가 투자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소비 전략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써야 행복감이 높아지는가. 첫 번째 체험을 구매하라. 그 예. 체험을 하면 이제 자아가 반영되니까 행복해지고 또 사회적 관계도 예. 형성되고 추억거리를 남길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그 이제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구매하라 예. 해요. 예. 이게 좀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 중에 시간관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시간 기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근이 이제 굶는 거잖아요. 배고픈 거죠. 늘 바쁘게 쫓기듯이 사는 거예요. 바쁘다 바빠 입에 달고 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과거 사람들보다 훨씬 소득도 높고 삶의 주거도 높은 수준에 사는데 그걸 행복도는 유지하기 위해서 예. 너무 바쁘게 살아야 그쵸. 돼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소득도 많이 늘어났는데 계속 조사를 해보게 되면 행복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경제 규모 성장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시간에 대한 관점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쓰는 표현은 뭐냐면은 소유나 네. 일 중심이 아니라 시간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 중에 대표적인 아까 여가 활동 말씀드렸는데 보통 느긋하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거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옛날 TV 드라마 중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렇게 보는데 아, 보셨어요? 네. 저 옛날 안 봐도 이번에 보고 있는데 거기 조정석 아들이 네. 불멍한다고 아. 캠핑 가가지고 불 멍하니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불멍 같은 것들도 사실은 거기에 공감이 되시던가요? 네, 전 동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실제로 시간적 여유를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운동이나 자원봉사와 같이 행복감을 높이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출퇴근 시간이에요. 이건 네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이게 뭐 통신사에서 우리나라 출퇴근 길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거가 있었는데 똑같이 나와요. 출퇴근 시간이 길면은 그 굉장한 불행의 요인입니다. 아무래도 힘들죠. 지치고. 불만족의 요인이에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월급이 조금 더 적더라도 직장 가까운 곳에서 주거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삶의 그 만족도를 높이는 그래서 기준이에요. 요즘 저기 2030 세대들 보면 너무 네. 월급 많이 주는데 먼 데보다 좀 가까운 데 가려는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멀더라도 내 집이 있는 곳에 가서 사는데 사실은 이 젊은 세대 분들이
그 직장 근처에 이제 우리가 집을 마련하는 직주 근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형태가 이제 현대의 도시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행복감, 뭐 돈 때문에도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가까운 데 사는 것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들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가격이 싼 걸 찾아서 멀리 이렇게 가는 거 하고, 예. 아, 좀 비싸지만 근처에서 편하게 살래. 그럼 보통의 경우는 전자를 더 추천을 하잖아요. 기존에 예. 어떤 이제 경제를 얘기를 할 때는 예. 소비 습관 이런 거 얘기할 때. 근데 잘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 예. 것도 혹시 이 책에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경험적이고 어떤 내가 이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만족감이 높았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일관되게 메시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하나 재미난 게 중에 기부입니다. 기부. 기부. 예. 아까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라 예, 그거군요. 네. 이게 이제 심리학계 용어 중에 헬퍼스 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러너스 하이라고 그래가지고 러너스 하이. 굉장히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힘든데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면서 이 고통을 상쇄시켜주면서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는 안 것을 가봐서 몰라요. 예, 그걸 거기까지. 런너스 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헬퍼스, 도와주는 상태 하이 높은 네. 상태죠. 그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아. 예,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그 뭐 뇌과학자들이나 인지과학자 분들이 연구한 책 같은 걸 읽어보게 되면 행복감을 높이는 활동 중에 하나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이래요. 네. 기부 같은 것들도 많이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나온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기심은 생존하게 하지만 네. 이타심은 공존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타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감을 높이고 우리가 이제 뭐 종교단체 이런 데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표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밝잖아요. 행복해 보이고 예, 따뜻하고. 밝잖아요. 그것도 네. 사실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라고 언뜻 무슨 얘기가 했는데 결국 그게 나한테 행복감, 만족감을 준다는 점에서 예. 정말 잘하는 투자인 거예요. 예. 자, 지금 이제 쭉 이렇게 책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런 원칙들을 개인이 일상에서 좀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요. 예, 일단 여기도 방송국인데 좀 싫어하시겠지만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라디오를 들으세요? 예, 라디오는 괜찮은 거예요. 예.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네. 여유를 갖고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여가 활동은 체험과 시간을 구매하는 대표적인 소비 전략 중에 하나고요. 지출과 행복감을 그 분석해 봤더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고요. 또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도 훨씬 더 좋은 거로 나타났고요. 네. 뭐 운동 같은 거 하시잖아요. 운동할 때 보면 요즘 동호회 나가시잖아요. 달리기 같은 경우는 혼자 뛰는 것보다는 이렇게 남들과 같이 뛰는 것이 훨씬 더 이를테면 행복감을 그 높이는 어떤 전략이라는 거죠. 네. 그 소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떻게 소비해야 된다고 책에선 설명하고 있나요? 이게 뭐냐면 이게 특별하게 하는 전략과 비슷한 건데 이런 겁니다. 유명 관광지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집 근처 유명 관광지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유명 관광지에 대해서 감흥이 별로 없대요. 없죠. 늘 보니까. 네. 자꾸 노출되니까 이거 뭐냐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63빌딩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같은 꼭 한번 63빌딩이 가보자. 서울 견학 코스에 들어가 있는데 서울 사는 사람들은 뭐 63빌딩 저도 여의도에서 오래 근무했었지만 네. 별 감흥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 진짜 빈도가 끝에까지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한테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는 뭐냐면은 거예요? 때때로 내가 그 중단하거나 멈추는 게 좀 좋다라는 거. 예를 들게 되면 TV 중간 광고를 하잖아요. 요즘은 네. 드라마 같은 것도 중간에 광고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게 욕하면서도요 계속 채널을 못 돌립니다. 오히려. 광고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네. 기업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한 중간에 나왔는데 끝나고 한번 단절돼 그러면 또 다시 보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중간 그렇군요. 광고가 훨씬 더 광고에서 효과적인 전략이고 이것도 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출퇴근할 때도 아니면 산보 같은 거 할 때도 평소 다니던 길만 다니거든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 대상으로 1학점짜리 강의를 하는데 물어봐요. 여러분들 기숙사에서 학교 갈 때 뭐 교실 들어갈 때 네. 똑같은 길로 가냐 그랬더니 거의 다 똑같은 길로 간대요. 그래서 바꿔보라고. 한번 네. 다른 길로 가면 특별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내가 막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그러면 왕창 사놓잖아요. 그건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게 사놔서 내가
먹으면 훨씬 더 맛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단절을 시켜내는 것 자체가 네. 특별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내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라는 거죠. 네, 오늘 당시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읽어봤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또 좋은 시간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경제쇼의 주말판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이번 주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으로 시간을 옮겨서 방송합니다. 이번 주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에서는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2024년 새해 자산 배분 전략 짜보겠습니다. 네, 평일 성기영의 경제쇼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